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헤비 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제가 워너비 밀떡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밀알못이죠. 네. 밀리터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렇긴 한데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기사도 찾아보고 뭐 그동안 밀떡 방송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밀리터리라는 세계가 되게 새롭고 신기한 것도 많고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밀떡으로 한번 거듭나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응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될 수 있을 것 옆에 같아요. 보니까 이 질문지에 네. 빼곡하게 적어 넣으셨는데 나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너무 아저씨들은 좋지고. 뉴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워너비 밀떡, 뉴 밀떡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나 볼 거고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래 전투의 핵심이 항공전, 공중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 개발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국방과학연구소랑 대한항공이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시범기 1호기를 출고를 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저피탄 무인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저피탄 무인기에서 저피탄은 스텔스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 잘 안 잡히지 잡히는 않는다. 거. 네. 안 잡히는 건 아닌데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새나 이런 것도 레이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새를 레이더로 보기 시작하면 공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새 정도 크기는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저피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작게 잡히게 의미를 좀 갖고 있고 네. 이게 왜 그럼 지금 중요하게 됐냐? 음. 전투기 자체의 스텔스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무인 복합,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일종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미래 공중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시제기를 출고했다. 독자적으로 유무인 복합,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시제기를 출고했다는 데서 네.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부품만을 사용한 무인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그렇죠.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전에 이제 국가연하고 대한항공이 이제 밀덕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가오리 X라고 그 가오리요? 네, 네. 꼬리 날개가 맞습니다. 없는 아. 그 무인기를 하나 이제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두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가오리 X는 저피탄 무인 정찰기 쪽으로 이제 정찰기? 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공중전이라든가 이후에 뭐 공대지, 공대함 같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 지금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뒤에 꼬리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꼬리 날개가 없는 무인기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동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불리해요. 꼬리 날개가 없는 무인기들은 그 공중 기동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한마디로 지랄 발광이 좀 어렵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이제 네. 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같은 경우 뒤에 꼬리 날개가 두 개가 있죠. 또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스텔스도 좀 가능한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 그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기동성 때문에. 다양한 기동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미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무인 편대기들 그런 시범기들 보면 다 형상이 비슷해요. 뒤에 꼬리 날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비스듬하게. 그게 이유가 사실은 제가 카이 다니면서 이걸 물어봤는데 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공중 기동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꼬리 날개 하나에도 다 이유가, 네, 이유가 있는 있어요. 거였군요. 그럼 이 저피탄 무인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당장은 이게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향후에 되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뭔가 새롭게 출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없다. 굉장히 제가 미안해서 기능이 없다고 하시니까. 잠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네. 이제 성능을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향상시킬 건데 네. 지금은 막 만들어냈고 아. 계획상으로는 네. 27년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시험 비행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 비행이라든가 향후에 추가되는 성능들을 이제 끼워 넣어서 과연 이제 향후에 우리가 전투에 잘 쓸 수 있나 요건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군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무인 복합 체계의 굉장히 또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 공중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유인 전투기가 막 싸웠지만 지금 몇 가지 기술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핵심이 네. 인공지능. 아,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비행기도 운전을 해요?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네. 미공군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A,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협업 전투기 사업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협업 전투기 사업이 지금 이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000대 돼요. 무인 전투기만 지금 1,000대를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지금 CJ가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하나는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두릴. 네. 근데 요 CJ기에 지금 재밌는 게 F자를 붙였어요. 파이터라는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전투기. 그래서 이제 CJ기가 보통 Y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YFQ로 명명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Q는 이제 무인기를 뜻하는 네. 거고 네. Y는 CJ기, F는 누가 전투기. 싸우겠다. 네. 근데 과거에도 분명히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그 무인 공격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런 공격기들은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륙이나 착륙 같은 건 자동으로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무장 발사나 뭐 이런 관찰하는 거를 그 조작사가 안에서 이렇게 이 지상 네. 그 컨테이너 안에서 아. 그 영화에도 보면 많이 조종하는 나오잖아요. 거네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인기 물론 이제 무인기 자체로 위험한 임무를 하면서 사람이 다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좋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올 CCA는 네. 인공지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항공전자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이제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F-35 뭐 F-28 슈퍼호넷 이런 게 무인 전투기랑 협업해서 싸우는 걸 보였어요.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 프레데터나 리퍼는 지상에서 해야 됐지만 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서 알아서. 네.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전투기 조종석에 일종의 이제 슈퍼호넷은 태블릿, 네. 태블릿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줍니다. 공중전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거예요. 와, 되게 편리하다. 네, 그리고 F-35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크게 뭐 라드라고 하는 대형 그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서 임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중전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편대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2대 아니면 4대가 네네, 기본인데 네. 예를 들어 2대는 유인기, 2대는 무인기, 아니면 아. 1대는 유인기, 나머지 3대나 몇 대는 이제 무인기로. 그럼 작전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네. 그 레이더를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걸 무인기인지 유인기인지 판단을 해야 어떻게 방어를 하지 내지는 어떻게 공세를 취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거가 무인기인지 유인기인지 모르거든요. 작전은 그걸 여러 몰라요? 가지. 그렇죠. 비행기 레이더에서는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더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멀리서 이렇게 마하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니면 아. 눈이 한 시력이 15.0 정도 되지 않으면 이게 기종이 뭔지 판단을 잘 못할 그렇구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지금 업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너럴 아토믹스, 그다음에 네. 안두릴. 둘 다 전통적인 전투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잖아요. F-35 그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무인기, 그다음에 센서도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나온 자동차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라이더가 없어요. 그 카메라 센서로 다 아,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는 일론 머스크가 F-35 만들었다면 레이더를 없애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언젠간 그 사업에도 뛰어들 네. 수도.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레이더를 안 쓰면 이게 전자파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으면 카메라는 또 못 잡아내는 문제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제 트위터에 X에다가 그 얘기 올렸을 때 많은 밀덕들이 엄청 깠거든요. 막 욕하면서 많이 네. 깠는데 그런 세상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에 지금 하려는 게 공중전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 임무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전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전통적인 전투기 제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뼈 아픈 이 물건이 나왔다. 이제는 산술적인 계산만 해보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가 지금 KF-21을 하고 있잖아요. 120대가 네.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만약에 120대에다가 무인 편대기를 한 대당 4대씩 붙이면 그러면은 거의 480대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KF-21은 추가 생산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비싸진 아니요. 않아요? 비싸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CCA를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당 한 300억, 400억 예상을 네, 네. 해요. 근데 지금 F-16이 지금 그나마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F-16이 제가 조사하기로는 900억. 900억. 근데 300억, 400억이면 300억, 400억이에요. F-16 절반 가격도 안 돼요. 그러네요. 3분의 근데 우리가 만드는 향후에 뭐 만들 음. 이 지금 저피탄 무인 편대기도 가격이 어쩌면 그렇구나. F-50보다 쌀 수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F-50이 네. 한 600억 맞습니다. 그 이상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네. 이제 전통적인 전투기 만든 업체들은 손가락 빨아야죠. 진짜 손가락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인 전투기들은 예를 들어서 그 후속 군수 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AS 하면서 이게 많은 이윤을 창출하거든요. 네. 근데 무인기는 그게 없어. 할 게 별로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전투기 제작 업체들이 네. 무인기 만들면 어쩌면 손해예요 지금. 음.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날이 얼마 남지 확실히 않았나. 그러네요. 가성비도 좋고. 네. 확실히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도 하나 있어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네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전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공중전을 하게 되면 피하 식별 장치를 통해서 네.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대지 임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적과 아군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상을 타격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이거를 잘 식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네. 그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인권 인륜적인 문제도 있어요. 과연 그럼 사람이 최종적으로 공격하라라고 명령은 주지만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가진 무인기가 타격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인 편대기, 무인과 유인이 이제 편대기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렵고 위험한 게 공대지 임무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지상의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먼저 처리하라고 할 텐데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전자전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네. 무인기한테 임무를 맡길 테니까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근데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쪽에선 저게 유인기 무인기 이것도 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렇죠.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게 되면 네. 국내 KF-11 파생형 만드는데 당장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 KF-11 뭐 전자전기 그렇죠. 네. 근데 그 임무를 굳이 KF-11 안 하고 이런 애들이 해주면 무인기가 되고 하면 네. 된다. 향후에 이거를 대한항공이 이걸 가져갈지 네. 카이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한항공이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피눈물 나는 거예요. 화생형 만들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시장 파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좀 생각이 들죠. 지켜보는 밀떡 입장에서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흥미롭네요. 흥미롭네요. 네. 확실히 이 저피탄 무인기가 등장을 함으로써 확실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기랑 무인기가 지금 협력을 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전투에는 그럼 이 유인기와 무인기의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예.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되세요. 인공지능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과거 이란이 왜 RQ-170 미국의 무인기를 해킹해가지고 그렇죠. 강제 착륙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무인기 특히 이제 이 협업을 하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만큼 보안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했어요. 보안이 또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5G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카이 있을 때 이제 개발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보안 성능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상시로 이거를 계속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점에 띄엄띄엄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게 보안성이 가미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느냐. 한국군 같은 경우는 링크 케이를 사용하긴 하는데 네. 이게 잘못해서 무인기가 해킹당하면 이걸 거꾸로 타고 들어와서 링크 케이가 문제가 생길 수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링크 K하고는 별개인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진이 생각하는 건 일단 해외 거를 쓰다가 네. 네. 국산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얼마만큼 보안화된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느냐. 요 두 가지 인공지능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 핵심은 이겁니다. 학습. 아, 그렇죠. 학습이 되게 중요하죠. 이 상황을 모두 예측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영화 스텔스. 아 스트레스 맞아요. 거기 보면 에디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네. 얘가 처음에는 약간 싸가지 없이 굴다가 네. 이제 배워요. 네. 유인기 조종사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임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뭐 긍정적인 모습은 나오지만 사실 그게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트라우마가 하나 있잖아요. 터미네이터서부터 시작되는 네. 유구한 얘가 네. 인간들을 제거한다. 디딕 이러면 이제 갑자기 싸우던 유인기들이 싹 돌아서서 그렇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그런 문제들. 그래서 있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은 그 컴퓨터를 이용한 AI 학습은 다 이제 끝났고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 위주로 하고 있고 일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유럽도 좀 비슷하고 근데 우리도 이 기술 시범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마 이제 기술 시범기에 적용할 그게 FA50이 됐든 KF10이 됐든 그런 실제 비용기를 이용한 학습이 좀 진행이 될 거고 그걸 나중에 기술 시범기로 가져와서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가지 문제가 이런 비행 실험을 할 공역이 되게 부족해요. 그렇죠. 공역이라는 게 땅덩이에 비례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봤을 폴란드 때 좋을 것 같은데. 한국. 폴란드는 문제가 있어요. 날씨가 안 좋아. 아, 폴란드 F50 수출했을 때 네. 비행 학교 만들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막상 가서 이제 보니까 흐린 날이 너무 많아서 비행 학교를 비행기가 뜰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유럽 쪽 특히 이제 동유럽이나 그쪽에 네네.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비행 학교 만드는 거 쉽지 않겠다. 음.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 네. 이집트, 이런 네. 뭐 중동 네. 아니면 이제 아. 필리핀 이런 데가 공역도 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랑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그 유무인 복합이 아니더라도 단독으로라도 그냥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수출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무인기들은 MTCR이라 해서 그 미사일 통제 체계에 다 걸려요. 요 문제가 사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 향후 국산화를 그렇죠. 준비하고 네.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LIG X1 지금 하나 시스템이 F50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 만들었잖아요. 네. 공랭식 레이더. 사실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쓰려고 한 거예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네. 공랭식, 순행식이 아닌. 네. KF10은 참고로 이제 순행식 레이더 쓰는데 크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도 이제 기대가 되고 향후 좀 수출 전망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엔진 이야기요. 네. 엔진 국산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기술 시범기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을 쓸 것 같아요. 터보 제트 혹은 터보팬인데 터보팬 쪽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5,000파운드 추력 얘기가 나온 게 이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통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젯 엔진에 이런 걸 했었고 이제 그걸 좀 더 늘려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향후에 뭐 5,000파운드 이상급 엔진이 우리가 국내 개발하면 여기 쓰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죠. 해외에서 네. 들여온 엔진을 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함의 미사일 지침이 네.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엔진을 들여온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그렇죠. 국산 엔진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했고 물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는 한데 우리 K방산의 기술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또 방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시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 강국과 경쟁을 했을 때 K방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우리가 좀 우위를 선점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내려면 네. 해외로 들고 가긴 해야 돼요. 어디선가 그 좀 훈련을 공역이 좀 넓은 시키고. 데서 학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험을 할수 진토해야 있는. 네.
좀 선진국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미국은 싶거든요. 이미 이제 CCA 통해서 아마 26년에 결정할 것 같아요, 기종을. 그러면 미국이 가장 먼저 스타트 끊는 거고. 그러니까 1000대나 한다고. 네, 그 다음이 중국. 음. 중국도 인공지능이나 무인기는 사실 기술이 많이 올라왔고 음.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야, 이게 인간이 싸우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공격 옵션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레이더에는 이게 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 몰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유인기를 무인기인 척하고 무인기를 유인기인 척하는 그런 속임수도 쓸 수 있고 뭐 기동을 반대로, 통해서 그렇죠. 반대로 전부 다 무인기를 보내놓고 유인기인 척 막 이렇게 와.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밍이라든지 해킹 기술도 엄청 발전할 것 같고 한 네. 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대를 일단 정찰을 보내고 네네 그 다음에는 공격 편대를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재밍도 그렇죠. 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말 그대로 가운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냥 센터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네. KF-21 보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첫 번째 속임수가 첫 번째 정찰기를 보내는데 정찰기가 사실은 유인기였어. 근데 정찰기 공격하면 위치가 파악되니까 그냥 놔둘 때 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인기는 그냥 정찰기인 척 가다가 갑자기 공격해. 뭐 이런 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더 네.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등장하면 지금 네. 사실 이제 미국도 미공군도 고민이잖아요. 6세 전투기 해야 되냐 그렇죠. 말아야 되냐. 근데 유무인복합으로 가면 유인기는 안전한 공역에 있기 때문에 무인기가 이제 위험한 데로 네네. 들어가니까 그 지금 다 딜레마 그거예요. 이거를 6세대 전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무인복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약간 고민에 빠지게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된 이제 중국이 6세대를 도전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입장에선 더 골치 아픈데 6세대 유인 전투기는 3억 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비싸요.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미국도. 그러니까는 기사들을 보면은 6세대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네. 계속 찍더라고요. 이걸 과연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만들었을 때 어차피 멈티 기술로서 네. 분명히 접목을 시킬 텐데 그러면 굳이 6세대까지 갈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공군 CCA 사업이 아마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CCCA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약간 CCC 같은 느낌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이 CCA 사업은 보면 완전 저피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마 미공군이 다음 사업은 고도의 스틸성을 가진 그런 무인기를 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CCA 2단계 사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말 고도의 스트레스성 가진 무인기가 등장하면 6세대 전투기를 더 할 이유가 없어지죠. 차라리 6세대 전투기는 그냥 지휘 기능을 네. 더 강화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딜레마가 지금 사실 이 지금 전투기 시장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또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영화가 나올까 그 탑건. 영화를 네. 네 보는 재미도 굉장하겠다. 아니 그 일본 애니 중에 네. 마크로스 플러스 보면 네. 그 유인기 이제 막 도입하려고 경쟁하다 갑자기 무인기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인공지능으로 막 이제 싸우고 하거든요. 전투 요정 유키카제도 뭐 네, 맞아요. 비슷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투 애니메이션에 요정이요? 나왔던 야, 그래요? 얘기가 네. 점차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기대되는 게 탑건 3의 플롯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동료 나올 수 이제 있겠다. 다시 한번 비행해라 했는데 동료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 탐 크루즈 형님께서 인간이 아닌 동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디서 꼬리 날개가 없는 전투기가 출몰하기 시작해.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시나리오 네, 네. 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인 전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확실히 미래 항공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 한국이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까 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 것 같은데 이번에 출고가 됐던 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연말에 초도 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